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지금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시장, 뉴욕 마켓워치, 뻐꾸기 파월 경기하는 시장,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3%, S&P 500 지수가 0.34% 떨어졌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23% 오르면서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지금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시장. 어제 중요한 이벤트 두 개 중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금리 동결할 것이고 양적 축소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 11월에나 내릴 것이라는 것이 시장은 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리다가 은행을 비롯한 산업이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파월은 양적 축소의 규모를 줄여 시장의 고금리 충격과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은 처음에 파월이 비둘기인 줄 알고 환호했으나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파적이었다고 봐서 장막판에 급격히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했지만 구글처럼 화끈하게 올라주지 못하고 2%대 상승에서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아직은 클라우드 시장의 탑은 아마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클라우드에서 1등 자리를 지키려면 더 많은 인공지능에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마존과 함께 실적을 발표한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식은 올해 초보다 많이 오른 만큼 멀티플 값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무거운 상태입니다. 빅테크 어닝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으나 어닝 쇼크가 나면 크게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면 상승 모멘텀이 떨어져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은 완벽한 어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10% 이상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다음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이 만약 터키처럼 된다면 환율은 폭망한다. 이번 내용은 한국의 원화가 터키 리라처럼 환율이 폭등하며 폭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달러원 환율은 1997년 약 700원에서 2024년 5월 2일 현재 1385원 99전으로 27년 만에 약 2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7년 후인 2057년에는 다시 달러원 환율이 2배인 2,400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에는 달러원 환율이 약 1,1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약 1,400원 정도가 되니 5년 만에 무려 27%가 뛴 것이죠. 단기간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환율이 오른다면 환율이 오르는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27년의 2배가 아닌 20년 후인 2044년에 2배가 뛰어 달러원 환율이 약 2,4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한국이 터키처럼 된다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2배가 아니라 5년 만에 무려 4.3배가 뛸 수도 있습니다. 터키는 2020년 달러 터키 리라 환율이 약 5 터키 리라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일 현재 약 32리라입니다. 5년 만에 무려 4.3배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따진다면 1,100원이었던 환율이 5년 만에 갑자기 4,37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터키의 리라화는 왜 폭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터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시달리고 있는데 2024년 4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1%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터키를 빠져나가고 있고 터키 리라화는 떡락했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4.5%입니다. 터키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만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터키 리라처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높은 외채 비율인데요. 터키는 외채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터키의 외채 비율은 GDP 대비 45% 수준입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GDP 대비 약 38.7% 수준입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시킨다면 터키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축통화국이죠.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북유럽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약 10%대로 낮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해 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낮은 금리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죠. 하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은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달러, 터키 리라의 환율의 폭락 요인입니다. 한국이 현재는 에르도안처럼 금리 정책을 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미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터키처럼 5년 만에 4.3배나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에르도안이 또라이라 그런 정책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에르도안과 같은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없을까요? 한국의 환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을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법인세 영원 이유는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법인세를 내는 빅2의 기업입니다. 둘 다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약 11조 5,2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기록적인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안 냈죠. 한국의 택시 운전기사가 인도의 택시 운전기사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의 택시기사보다 한국의 택시기사가 운전을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도의 도로 사정은 서울에 비하면 훨씬 더 극악입니다. 인도의 택시기사가 운전 솜씨로만 따진다면 세계 최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택시기사가 한국의 택시기사보다 월급이 최소 10배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국이 1950년대 1인당 GDP는 약 1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3년 12월 말 현재 1인당 GDP는 33,745달러입니다. 무려 337배나 올랐습니다. 이것이 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택시기사도 의사도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벌어오지 않아도 내수 기업에서만 일을 해도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한국의 원화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중국이 따라잡히면서 달러원 환율이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예가 있는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원화 환율은 폭망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한국이 터키처럼 환율 정책을 쓴다면 터키처럼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왜 경제학 교과서와는 반대로 글로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내렸을까요? 만약 터키가 글로벌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내려서 내수 경기를 살렸으나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수입 물가 상승, 터키 리라와 환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죠. 만약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면 터키처럼 중앙은행은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인데 한국은 3.5%입니다. 금리차가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난다고 치면 쉽게 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에르도안과 같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타나 시장을 거슬러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터키처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801조 원에서 2023년 현재 약 1095조 원입니다. 무려 36%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수출이 안 되면 결국 내수를 살릴 수밖에 없는 데 있습니다. 내수 부양 중 가장 쉬운 것이 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LTV, DTI 등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면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들어 아파트 가격이 뛰고 건설 경기는 살아납니다. 대신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늘어나죠. 반면에 정부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들여오지 못한 세수의 결손을 즉 법인세가 없는 것을 내수의 부동산 경기로 살려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못 내면 정부의 세수는 빵꾸가 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니 대출 규제를 풀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취득세 양도세라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둘 다 부양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 문제는 금리를 쉽게 못 올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차가 5.5%이고 금리가 그러나 한국은 3.5%로 2%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런데 연준이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금리를 더 올려 만약에 8% 정도가 되었다고 칩시다. 한국이 6%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는 못할 망정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다가는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달러 원 환율은 폭망하죠.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폭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를 오히려 낮추니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은 터키처럼 최소 5배는 뛸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언젠가 글로벌 금리가 크게 오를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현재 이번의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원화 폭망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며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달러원 환율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위안화와 동조를 하고 있죠. 즉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도 오르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중국 경기에 그만큼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한국이 만들던 물건을 직접 만들어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입니다. 단독 증설 러시아에 한 개 공장 닫는 LG화학 생산보다 수입이 더 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이 손을 한번 대면 그 산업은 망가집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때려 넣어 저가 공세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면 그 산업은 고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 쌉니다. 그러니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공장을 팔려고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그동안 세계 경제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질 정도로 좋은 효과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달러 위안 환율과 달러 원화 환율, 달러 엔화 환율은 비슷하게 움직여 있습니다. 왜 비슷하게 움직일까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을 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공식이 깨져가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중국의 저가 공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만약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따라서 중국의 저가 물건인 나무젓가락, 옷 등은 얼마든지 미국에 팔아도 됩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첨단 산업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산업 등등 말이죠.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 이런 제조업을 유지시킬 환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경쟁시킬 나라를 시켜 중국을 고사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EJ 전략입니다. EJ란 중국의 고사성어로 말 그대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한국, 일본을 시켜 중국을 제압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브랜드, 저작권, 서비스 등 첨단 산업과 내수 위주로 발전하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은 중국을 대체해 수입할 만한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원화가 중국의 위안화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인건비도 비싼데 엔화,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게 됩니다. 미국은 원화, 엔화의 환율이 오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발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조용하죠.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는 엔화 가치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스스로 개입했을 정도입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원화와 일본의 엔화는 앞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3번의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중국의 첨단 제품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의 기술력을 늦추고 있는 중이죠. 한국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부분의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달러에 투자합시다. 만약 달러원 환율이 폭망 수준으로 올라더라도 자산이 달러 자산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2, 3번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나도 달러에 올인하고 있다면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지금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